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6번째 환희의 부처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장면은 마르타가 그 곰인형 선물을 받고 너무나 감동해서 그걸 껴안고 누워서 잠들어 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은 전환이 돼서 가을이 다가왔다. 시간이 조금 지난 거죠. 그리고 바닷가 한적한 곳에 있는 둘을 비춰줍니다. 손더비 지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롤 모델인 거죠.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좀 멋지게 해내고 싶다. 25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 야망이 있다는 느낌이죠. 계속해서 뭔가 자연을 느끼면서 눈을 감고 있는 저 마르타의 얼굴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음악에 대한 열정이니까요. 현악 사중주단을 꾸려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거죠. 꿈을 꾸는 장소로서 최고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런 대사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웃음은 난 질색이라고 얘기하는 저런 부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 진정한 예술가가 되길 내가 열망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스티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근감의 표시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너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서 대답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답이 아주 심상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그냥 묻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밝아 보이는 그런 마르타의 모습 뒤에는 뭔가가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스테이크 부르죠? 내 생각을 하기나 하냐고요. 이제 본인에 대한 관심을 나랑 자고 싶어 하기만 하잖아. 그리고 내가 허락을 안 했고, 그러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 나를 앞으로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어? 하고 일종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책임감에 대한 질문이겠죠. 결혼에 대한 물음인 거고요. 내가 상처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서 둘의 이 포지션을 겹쳐 놓습니다. 그 전의 장면에서는 둘이 아주 다정스럽게 한 방향을 보는 입장에서 지금은 서로의 방향이 엇갈림을 저런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여러 사람을 만나고 했지만 이상하게 당신이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장난스럽게 넘기려고 하니까 마르타는 단호합니다. 제 물음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겠죠. 거리를 좀 멀어지게 가면서 마르타가 한쪽에서 시선의 고뇌를 던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우리 둘이 함께 하길 바래.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보이는 저 바다는 너무나 불투명한 느낌으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소망 같은 건 없고, 그냥 아무도 닿지 않는 곳에 묻히고 싶다고, 뭔가 심연을 갖고 있는 이 마르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고요. 스티그가 미안하다고 뭔가 그 진지함을 느낀 거죠. 당신은 뭔가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나태함, 무관심이 배어 있다는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믿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에 대한 내용을 꺼냅니다.
삶은 의미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르타의 말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일 수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악사중주단을 하면서 전 세계를 일종의 그것도 떠드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상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둘을 정면으로 잡으면서 스티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불분명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처음으로 우리는 마르타의 저 단호한 눈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의미는 있어야 된다. 의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없다면 하나 만들어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나 결혼했었다고요. 처음으로 자기의 그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부분이죠. 그건 그저 거짓과 기만이었다고요. 저는 제 일에서도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속여왔다고 저의 능력부터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기만은 없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그 시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는 얘기, 겁나요? 항상 그 잉그마르 베르이만의 영화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비겁함과 그리고 그 약함과 순간적인 그 피하기 위한 머리 쓰기에 골몰하는 그런 인간으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모든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단호함이라든지 그런 결정, 거침없음 이런 것들이 주로 여자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부분이고요. 순간적으로 이런 전환, 저는 이런 전환도 잉그마르 베르만 영화의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함이 가득한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런 유머가 섞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유머가 늘 어떤 긴장감의 텐션은 늦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장면을 살아서 생동하는 어떤 장면, 그야말로 하나의 그 거짓이 아닌 우리가 일상사에서 마치 프랑스와 트리포가 얘기했던 그런 생생한 현실이 전달되는 그런 대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래봐야 당신하고 말장난만 되겠네요. 그래서 잉그마르 베르이만 영화의 여주인공들은 특히나 어마어마한 연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순간순간의 진지함과 그리고 그 위트, 유머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그것도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마이 브릿 넬슨이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좋아져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해주겠다고 약속한다니까 아니 약속 따위는 필요 없다고. 약속은 없어도 대신 바라는 거는 정직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속이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무 장밋빛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지낼 거라고 모욕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스티그가 하니까 아니에요. 서로한테 지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아이 같은 아직도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스티그하고 그리고 너무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이 마르타와의 그 시선이 교차하는 겁니다. 나에게 질리는 거는 당신이 될 걸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은 절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기 있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다시 아이 같은 느낌으로 해결점을 찾습니다. 일단 그 짐을 우리 집으로 옮기자. 같이 살기로 한 거죠. 돈도 적게 들고 나름의 결론을 내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장면들요. 그렇다고 나 소파에서 자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나오는 음악이 아주 경쾌하면서 팔려간 신부, 서곡이죠, 스메타나. 이런 부분들이 음악이 단순한 분위기를 돋아주는 이상으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알리듯 그 경쾌함 그 자체를 얘기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갑니다. 카메라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방금 그 마르타 비춰줬고요. 그리고 스티그 비춰주고요. 그 현의 움직임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망할 동네는 뭐야, 먹는 것만 생각하지 도대체 음악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고요. 독서를 내뿜는 거죠. 근데 좀 전에 그 마르타가 뭔가 어질어질 하면서 중간에 연주를 좀 못 따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휘자 손더비는 화가 나서 휴식을 한다고 하고요. 그때 둘이 만나서 손더비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 너무 지났어요. 지금 벌써 1시 반이에요. 빨리 연습 끝내야 돼요. 아니, 연습을 끝나다니 2시 반에 결혼하잖아요. 갑자기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연습을 멈춰달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화를 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결혼식 2시 반인데 지금 끝내주셔야죠. 이런 느낌이죠. 아, 나 잊고 있었네. 한 수 더 뜹니다. 주례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결혼 멋진 일이지.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결혼식 미루자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티그하고 이 손더비하고 얘기하는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 오케스트라 참석 안 하겠다고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당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지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애들처럼 풀어줬다고 하니까 당신이 애로 도리어 다시 돌아가고 있군요 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이 부분 재밌습니다. 그러면 손더비가 있다가 지옥으로 꺼져버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신이 있는 곳으로는 안 갈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옥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마움도 인정머리도 없는 너희들 같으니라고,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심장마비라도 걸려 죽으면 어쩌려고 하면 또 스티그가 얘기하거든요. 잘 가시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남아서, 우리 같이 솔직한 사람들은 남아서 결혼식은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이게 다 여자를 오케스트라에 들여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마르타가 기절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그 결혼식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기절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 카우스 보튼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진지함과 그 다음에 유머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후회돼. 이때도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고 마치 엄마같이 달래주듯이 그렇게 그 스티그를 리드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농담스럽게 진행이 되죠. 당신이 기절해서 그를 나긋나긋하게 만든 거, 마치 기절한 게 하나의 연기였다고 이 스티그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 진짜였어요. 어설픈 연기라고 하고 엉덩이를 저렇게 치고요. 정말 어지러웠다고 하면서 공간을 넓히고, 그리고 다가와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면서 임신했다고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얘기합니다. 특히나 잉그마르 베르이만 영화에서는 임신에 대해서 남자들 상관없이 그렇게 임신해서 툭툭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여성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남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늘 독립적인 자신의 뭔가를 꾸려갈 수 있는 또 여인의 강인함, 그런 것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De svar på en dum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일 뿐이죠. fråga. 3개월 정도 됐다고 하고요. 좀 전에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이라는 거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Det menar jag. Skulle det göra någon skillnad? 나에게 얘기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어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결혼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낙태 전에 해봤을 거 아니야. 빈정대면서 또 할 수 있겠지. 모든 게 다 역겹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분까지 가죠. 네, 드디어 화가 나서 한 대를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방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수가 있냐고. 기저귀에 오줌에 애 보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런 얘기는 나한테 했어야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이 애가 당신의 애예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사과해야 돼요? 아니, 난 지금 이해를 못 하겠다고. 난 애가 필요 없다고. 나는 애가 싫다고. 이 장소가 애가 태어나기 좋은 상황이야? 나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겠어 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모든 비겁함, 자기 변명, 이런 것들이 잉그마르 베르이만이 보는 남자의 세계이기도 한 거죠. 잉그마르 그 자신이 그렇게 또 많이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남자에 대해서, 여자 앞에 서서 행동하는 남자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왜 말이 없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Konstaterar att du inte har en aning om vad du 뿐이라고. 언제나 당신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거야. 그 다음 부분 또 되게 코믹합니다. 내가 어쨌으면 좋겠어 하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수상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네. 한 번이라도 남자답게 행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 그냥 남자요. 그러니까 이젠 남자 취급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대사가 또 이제 악건입니다. 당신이 신경과민인 건 알았는데 철부의지에다가 이기적이고, 그까지는 또 이해하겠어. 그런데 잔인한 사람인지는 몰랐었네.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결혼 전에 이런 모든 사실을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나 이제 결혼할 일 없을 때니까 reda på dina... 담배 가게에 가서 저 취소할래요. 전화할래요. Kvinnor är så konventionella. 당신은 여기 살아도 돼요. 내가 당신 사는 거 괜찮으니까. 왜냐면 당신을 그냥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방이나 탁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Eftersom du 덤덤하게 나오는 거죠. var här och bor här. Som att väninnan får bli... 당신 정말 미쳤어. 이 장면 아주 좋은 연출의 장면입니다. 문 앞에 저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 안에 문에 기대어 있는 마르타는 극도의 슬픔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우는 걸 처음 봤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다음 대사도 너무 아니에요. 내가 울고 있다는 게 화나서 울 뿐이라고요. 눈물이 다 안 말랐으면 더 울 거예요. 당신한테 지쳤다는 얘기도 하죠. 결국은 지쳤다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울음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의 변화도 조금씩 오는 겁니다. 스티그한테는. 결국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마음 한구석으로는 바로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마음 한구석으로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물론 누구나 많은 것들을 상상하죠.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부예요. 갑자기 지난번 결혼을 꺼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냐고 이제 스티그가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는 모든 게 잘못됐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 그러면 우리 사이에는 다른 점이 많다는 생각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바뀌는 거에 없다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절망적인 부분으로 갖고 가는 거죠. 스티그의 반응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제기랄 또 아이 같은 느낌으로 스티그가 돌아갑니다. 저렇게 울자. 나 사실 너무 놀라는 거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 이 말은 뭘까요? 난 아이란 말이야. 어렸을 때 누가 놀라게 하면 나 화나고 무섭고 이번에도 그랬을 뿐이야. 더 나은 때를 고를 수 있었잖아. 그런 얘기 꼭 지금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울음을 통해서 자세를 낮추면서 이제 그 마르타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우리 있잖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술 취해서 있는 푸이의 누이 있잖아. 그 우리한테 돈을 대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합하면 살만한 새 집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대사도 재밌습니다. 말을 참 많이 하네. 여기서 다시 서로 간에 느낌이 풀린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얘기로 농담 삼아 가는 겁니다. 나 놀라는 거 그거 사실상 근거가 있는 거야. 마르타도 제가 울면 내 코가 2배가 된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둘이 저런 대화 속에서 해결 국면을 나름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당신 의견 말해봐. 그러니까 스티그가 뒤를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잡아당기죠. 그리고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억할 만한 결혼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저번 결혼은 그랬지만 이번 결혼에는 나 당신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 이 장면입니다.